번째는 요겁니다. 공부는 암기가 아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셨죠? 부모님들은 공부의 기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코드가 암기였습니다. 그때는 암기가 맞았어요. 학력고사 세대에 명문대 가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암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던 공부의 코드를 무의식적으로 아이한테 해서 아이가 가장 밑바닥에 결국 공부는 암기를 깔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멍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느 날 의지가 불타서 열심히 해도 성적에 배신당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3등급, 4등급, 중간 등급밖에 못 갑니다. 그 이상 등급은 절대 암기가 안 먹혀요. 자,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드려볼까요? 고1 때 이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시험을 봤어요. 수능 모의고사를 봤어요. 성적이 잘 안 나온 겁니다. 4등급이 나온 겁니다.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할래 엄마. 고등학생도 됐고 한번 해볼래. 의지 충만하죠. 문제집 2권을 풀고 다 외워버립니다. 수학, 유형까지 외워버리고 심지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니까 바뀌는 시나리오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잔뜩 기대를 합니다. 이 1학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면서 기대를 합니다. 점수가 오르겠지. 지난번 시험 때 4등급, 새로 시험을 봤는데 또 4등급이 나온 겁니다. 이 학생은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절에 들어갑니다. 종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엄마, 2권만 외워서 그런 것 같아. 수학 문제집 4권을 싸들고 절에 들어갑니다. 엄마도 응원합니다. 그게 공부야. 아버지도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암자에서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한 장씩 찢어서 먹었어. 이 여학생 먹고 내려옵니다. 4권을 외운 거예요. 도합 지금까지 외운 건 6권. 2학기 첫 모의고사를 봅니다. 또 4등급.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하게 되죠. 엄마 나 포기할래. 공부는 그냥 선천적인 거야. 얘는 누구보다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죠. 잘못한 게 아니죠.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죠. 모든 공부의 근본을 암기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전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암기가 아니다. 낯은 알겠는데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은 이해죠. 이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좋은 얘기죠. 근데 한 번도 손에 잡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최초로 손에 잡히게 해드릴게요. 아셨죠? 저기 뭐라고 써있죠? Y공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Y공법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교과서 27쪽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자, 번호 2개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저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저 전화번호는 이사치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연습장을 펼쳐놓고 2482, 2481 100번 쓰든가 노래로 외우든가 했겠죠. 자,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이해란 게 뭐라고요? 간단하죠. Why? 자, 이사침센터 전화번호예요. 2482는 왜 이 사장이 248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 그렇죠. 어머님들 생각하신 것처럼 이사를 빨리 하자는 발음의 연상 효과를 이용해서 그게 Y에서 그 답을 찾은 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원리를 이해했죠. 자, 더 이상 Y 안 나오죠? 그럼 이해된 거예요. 자, 2번째 번호 6217. 저것도 이해해 봅시다. 이사센터 사장은 도대체 왜 자기네 번호를 6217로 했을까요? 왜? 저것의 원리는 뭘까요? 자, 이건 답을 못 하신 게 당연합니다. 저거는 원리가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받은 번호입니다. 자, 저건 뭐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자, 재밌는 거. 15년 후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저를 길에서 마주친 겁니다. 저 알아보면 혹시 제 강의에 나왔던 이사친센터 전화번호? 그러면 상당히 그 상대방들이 황당한 표정을 씁니다. 아니 이런 걸 무슨. 근데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2482. 제가 장담할게요. 50년이 지나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반면에 2번째 번호는 벌써부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죠. 한 번 본다, 영원히 외운다. 흔히 우리가 천재라고 봤던 전교 1등의 경지죠. 엄마 걔는 눈이 사진기인가 봐. 착각 착각 한 페이지 착각 착각. 한 번 보고 다 외웠대. 걔는 천재적인 암기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 눈이 사진기가 아니라 왜를 해서 이해했던 거죠. 반면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하루가 지나면 반만 남고 그 다음날 지나면 반만 남는 그런 멍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느 날 의지가 불타서 열심히 해도 성적에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는 노동이 돼버린 거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떻게 과목별로 연결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어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에서 필요한, 대학 가서 필요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독해력이죠. 자, 대학 가면 뭘 읽어야 되죠? 수많은 처음 보는 책과 논문을 읽어야겠죠. 그때 그걸 잘 읽어야 내가 경영학과 가든 컴퓨터학과에 가든 생명공학과에 가든 공부를 할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아니죠. 어머님들은 과거에 학력고사 때는 독해력을 위한 국어 공부를 안 하셨어요. 암기를 하셨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긴 발음일까요? 요 눈이 긴 발음일까요? 우린 그거 외웠죠. 잘 들으세요. 대학 가서 그게 쓸모 있는 친구들은 국어 국문학밖에 없죠. 나머지 애들은 필요가 없죠. 뭔지 아세요? 독해력을 원하는 겁니다. 독해를 잘해야 명문대를 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은 독해력은 결국 나중에 국어에 연결되고, 이건 놀랍게도 국어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왜냐하면 영어, 수학, 과학도 일단은 뭐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읽어야 개념을 알 거 아니에요. 2차 이해까지 가기 전에 1차로 독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수학, 과학, 사회 못하는 애들 보면 국어를 못하는 애들 많아요. 영어로 가볼까요? 영어는 국어랑 똑같습니다. 영어, 수능에서 완전 새 지문들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EBS 지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것까지 맞추면 평균이고요. 그 이상 평균 이상을 원하면 새 지문을 맞춰야 됩니다. 심지어 학교 내신에서도 새 지문을 내십니다.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학교 선생님 딱 그럽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도 있어요. 얘들아, 나는 니네를 고등학교 본 게임에서 잘 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인데 수능 영어는 낼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신에서 외부 지문이 쏟아집니다. 또는 우리 학교는 딱 이 지문에서만 된다. 엄청난 양이 나와서 암기로 안 먹히게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암기 싸움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책을 읽고 독해력을 기른다. 생전 처음 보는 거 가지고 훈련을 한다. 이게 좋은 학원 가서 수업을 주입식으로 들으면 늘어날까요? 아니죠.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이것은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력의 영역이고, 이건 수업보다 혼자서 훈련하는 시간이 많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문제를 풀고 몇백 문제를 풀어도 있죠. 새로운 유형이 계속 쏟아집니다. 유형은 따라가 봤자 답이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써보고, 이해하고 써보고. 그래서 활용력을 길러야 돼요. 자, 이해가 끝났는지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 그 페이지에 Y가 하나도 안 나오면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페이지 다 공부했잖아요. 선생님처럼 중얼중얼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언변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선생님이 아니니까, 강사가 아니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분명 수업 들을 때는 알았는데 내가 말로 하다 보니까 막히게 뭔지 아세요? 이해했다고 착각한 이해 사각지대죠.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보다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카메라로 녹화하는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집에 거울이랑 화이트보드가 많은. 아니 얘는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는데 거울이 이렇게 많지, 외모에 관심이 있나?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 화이트보드에 써가면서. 이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자, 이것은 이해의 끝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과학사회입니다. 아, 이제서야 암기력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과학사회는 그래도 그 어떤 과목보다 암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좋은 수업 듣고 열심히 외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의 가장 핵심 함정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학교에 한국사, 역사 시험 범위가 150쪽이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전국 1등이 아니라 공부랑 상관없는 아주 암기 천재 있죠. 그냥 다큐에 나와야 되는. 걔네 빼고 그 입시에 있는 모든 전국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1쪽부터 외웁니다. 30쪽까지 딱 외웠죠? 31쪽으로 가는 순간 앞에서부터 까먹습니다. 결국 150쪽을 외웠다 하는 순간 남은 건 뒷부분 120에서 150쪽까지밖에 안 남아요. 앞부분은 다 까먹어요. 그죠? 하지만 전교 1등은 다 맞죠. 다시 이건 암기 싸움이 맞잖아요. 근데 못 외운다고 제가 말했는데 걔는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운 걸까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외웠습니다. 이것도 비밀이 있습니다. 최고의 암기법은 뭔지 아세요? 저기 써 있죠? 역설적으로 암기랑 반대말로 인식되는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암기가 잘 됩니다.
공부법 전문가긴 하지만 좀 특별한 걸 연구합니다. 스킬이 아닌 코드. 스킬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공부법입니다. 명문대관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뭐 그들의 노트 필기법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을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부법에는 항상 뒤에 이게 따라 붙습니다. 이 공부법도 나의 공부법, 명문대생의 공부법일 뿐이지 너한테 맞는 걸 찾아 라면서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코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거나 우리 애한테 맞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원칙이자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죠. 자기주도 학습은 이상이 아닌 필수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나오니까 힘이 좀 빠지실 겁니다. 그래, 당신이 정답만 말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뻔한 정답이잖아. 그죠?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잖아요. 명문대 못 갑니다. 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만난 서울대생만 4~5천 명이 넘습니다. 그 4~5천 명이 거의 전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왔다면 이제 믿으실 겁니까? 저걸 못하면 그냥 못 가는 겁니다. 아니어도 꽤 잘하는 애 본 것 같은데 한계가 있죠. 어느 한계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저것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주도 학습 대신에 무슨 학습을 선택하고 계신가? 두 가지죠. 먼저 학원주도 학습. 학원주도 학습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되도록 많은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저것은 답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정답입니다. 앞으로 머릿속에서 학원에 많이 보내면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건 아예 옵션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단어는 다른 한자어로 바꾸면 뭐죠? 학습이죠. 학습은 두 글자로 돼 있죠. 학과 습이죠. 첫 번째 학은 뭔지 아세요? 배울 학입니다. 바로 수업을 의미하는 거죠. 학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칠판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듣고 필기하는 그 행위. 그죠? 근데 놀랍게 두 번째 단어가 있죠. 바로 습이죠. 습은 뭡니까? 익힐 습. 학원 끝나고 자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학이 50이고요. 습이 50입니다. 만약에 학원으로 거의 모든 일주일을 도배했다고 하면 이 친구는 공부에 반만 한 겁니다. 공부에 반만 하면 성적도 반만 나오는 거죠. 좋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쪽집게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그게 곧 공부의 전부여도 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건 예전입니다. 현대 수능에서는 습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5대5가 아니고요. 3대7까지도 크게 잡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학원에 너무 많이 보내서 자습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반문하십니다. 선생님이 요즘 트렌드에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 강남에는 그래서 자습 되게 많이 시키고 관리 잘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몸은 어떻게 강제로 통제할 수 있죠. 일어나, 무릎 굽혀, 앉았다, 일어나. 근데 공부는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뭔지 아세요? 자, 나 봐. 보는데 동공이 신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못해요? 날 보라고 봤잖아요. 자, 공식 설명한다. 들어.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건 통제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또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좋은 얘기 다 알겠는데요. 근데 내가 그래도 억지로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애를 집에 놔뒀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니까 애가 멍해 있는 겁니다. 많이 요새 목격하시죠? 차라리 엎드려 자고 있으라면 뒤통수라도 때리겠는데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냥 벽을 보고 멍해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야 돼. 자, 좀 가슴에 뼈 아픈 얘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멍한 아이는 학원 가서도 멍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얘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학원 가면 돼.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학원으로 눈에 안 보이게 치워놓으셨을 때 어머님들이 그냥 환상 속에서 잘하고 있겠지 했던 거 있죠? 잘 보신 거예요. 강남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영혼 없이 부유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아요. 편의점 가보면 안쓰럽습니다. 가공식품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숙제를 해요. 하지만 눈은 영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는 거니? 그냥 해야 되니까. 왜 이 학원에 다니니? 유명해서. 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다녀서. 엄마가 가래서. 놀 순 없으니까. 방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학원에 가야 된다. 공부를 한다 이퀄 학원이라고 돼버렸기 때문에 너 공부해? 엄마 학원 갈게. 뭐 하고 있니? 숙제하고 있잖아. 뭐 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지. 어머니도 그치 그게 공부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전에 중요한 힌트를 드렸죠. 혼자서 지지고 볶고를 한 다음에 아주 뾰족한 목적성이 생겼을 때 그걸 찌르려고 학원에 가야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도 공부해보고도 저렇게도 공부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딱 원하는 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엄마 나는 근데 수학에서 딴 부분은 다 알겠는데 도무지 수학의 공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또는 엄마 나 도형이랑 이런 건 잘 알겠거든. 함수만 나오면 하나도 모르겠어. 자, 수업에 갔어요. 졸다가도 선생님이 자 공식 한번 설명해. 눈이 반짝이는 거죠. 나는 공식을 들으러 이 학원에 온 거니까. 그죠? 도형 때 살짝 힘 뺄 수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근데 함수 부분 나간다고 하면 눈이 반짝이죠. 난 이걸 들으러 왔으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수천 명을 만났다고 그랬죠. 한 사람씩 불러서 되게 심층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학원을 얼마나 가고 싶었느냐, 학원을 왜 갔느냐. 그들의 입에서 놀랍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었다면 학원으로 모든 시간을 도배하고 싶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붙어있는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물어봤죠. 아니 하지. 왜 못했니? 하고 싶었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3시간을 확보해야 돼서 제가 매직 아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법의 시간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학원에 갈 수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패턴입니다.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3시간을 딱 박아놔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고릅니다. 반면에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학원부터 세팅을 끝내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고릅니다. 근데 학원 세팅을 끝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죠. 내가 우리 애 공부 좀 잘 시켜야겠다. 월화수목금토 사교육비 열심히 투자해서 학원으로 도배시킨다. 이 공식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세요. 이건 옵션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영원히 없어요. 그럼 대신 뭘 넣어야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게 정답인 거죠. 혼자가 70인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30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으로 도배하는 게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택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가 밀착 관리하면 학원 안 보내고 성공할 수 있다. 진짜 내가 엄마표를 한번 길러보겠다. 저것도 답은 아닙니다. 현대 수능 내신은 예전과는 문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학력고사 때 오래 공부하셨던 부모님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너무 잘 가르치셔도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그죠?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 생활 관리만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요. 야, 잘 들어. 핸드폰 줘. 뺏었어. 너 딱 2시부터 4시까지 무조건 영어 공부해. 엄마 감시할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난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 하고 문을 살짝 들여봤는데 애가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영어책은 있으나 열심히 관리당하고 주도당한 학생은 실제로 명문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엔 엄마가 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험장에 가는 건 결국 우리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남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철저하게 입시 학습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질, 코드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통할 때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갖고 온 저 문장은 입시 학습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양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너무 힘든 세상, 내가 완벽한 스펙을 차곡차곡 우리한테 붙여서 20살, 30살을 만든다. 그게 어머님의 정의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근본적인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 하면 뭔지 아세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시키시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립된 어머님 같은 성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미 양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코드예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너무 끝까지 잡으시려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2야 못하네? 지금 중2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아, 얘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못하네? 일단 내가 공부해서 이번 시험만 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SBS 스페셜에서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째들을 학원 주도로 하든 엄마 주도로 하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보통 첫째에 집중하느라 두 번째에는 방치돼 있죠. 그 집들의 놀라운 특징, 두 번째 애들이 엄청 뛰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원 주도 엄마 주도를 피해서 정답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 정답이 뭐죠? 이거죠. 자기주도학습의 정의부터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놀랍게도 학원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안 가고 완전히 혼자 공부하는 거였으면 이름이 자기주도가 아니었겠죠. 무학원 학습이었겠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엄마가 가래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엄마 나 요 학원 필요한 것 같고 요 학원은 그냥 떼줘. 아 요거는 그냥 인강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이 학원 저 학원을 붙였다 뗐다 하는 이 문제집 저 문제집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엄마의 관리도 일체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부터 한 30분 잘 텐데 30분 있다 깨워줘. 이게 자기주도의 모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까지 의지만의 문제라고 알려져 왔어요. 의지가 올곧고 태도가 좋고 집중력이 있고 공부의 동기가 많은 애만 할 수 있고 우리 애는 그래서 못해.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놓친 50이 있습니다. 바로 무지입니다. 50%의 무지 문제는 생각도 안 하시고 나머지 50 가지고만 우리 애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걸 당해봐서 알아요. 저는 좀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손에 안 잡힌 겁니다. 왜 안 잡혔는지 아세요?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동기부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위에 애들을 보니까 전부 다 흔히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정석이라고 불리는 그 기본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도 저걸 보면 되겠구나 펼쳤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 반에서 1등한 친구가 정석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너는 정석을 안 보니? 그랬더니 그 친구 입에서 나는 굳이 안 보는데? 아니 이게 답 아니었어? 근데 또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문제 많이 풀면 돼.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돼. 아 그러면 많이가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그거는 그냥 열심히 많이 풀면 돼. 그러니까 건수를 좀 말해줄 수는 없나요? 아 그건 말할 수 없고 그냥 많이 풀면 돼. 아 근데 수학은 또 문제만 너무 많이 풀어도 안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개념을 탄탄히 해야지. 제 눈빛이 반짝였죠. 제가 원했던 답인 것 같습니다. 개념이란 게 뭡니까? 그게 말이야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거지. 옆에 있던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교과서 말고 정석도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제 괴로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너무 막연했어요. 자, 저는 고2 후반에 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수능 수학이 이거구나. 영어 공부는 내가 지금까지 완전 헛했구나. 그걸 완전히 다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울었어요. 오른쪽 눈에서 흐른 눈물은 뭔지 아세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가?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가? 왼쪽은 기쁨의 눈물. 왜냐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수학 개념이 뭔지, 왜 어떤 애는 정석을 보고 어떤 애는 정석을 안 보는지, 영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저는 막연함 없이 웃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애들은 자기 주도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의지 있었어요. 저는 공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정도의 불타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뭐 공부하다 죽어버리겠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렇게 불타는 의지가 있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공부해야지 뭐. 학생인데 공부해. 이 정도면 전 이 정도로도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가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냥 아예 안 할 거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니? 아예 없어요. 어머님들 이런 애는 제가 살면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시 저로 돌아와서 저는 분명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억울했어요. 의지가 있는데 저보고 공부를 안 한대요. 제가 안 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머님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수영장 데려가 보신 적 있죠? 수영장 가면 누가 있죠? 수영 코치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뭘 알려주죠? 방법을 차곡차곡 알려주죠. 그죠?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음파부터, 야 호흡 큰일 난다, 음파야. 그리고 차근차근 알려주고 심지어 물에 들어가서도 뒤를 잡아주고 일단 팔부터 해봐, 팔을 잡아주고 발부터 저어봐 하는데 수영보다 몇백 배는 어려운 공부는 왜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수학에서 개념이 뭔지, 아니요 2차 방정식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개념이고 공식을 왜 공부해야 되고 공식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 우린 배워본 적 있나요? 없죠. 전 이건 대단히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막연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도 해결 안 돼 죽겠는데 더 나가서 매도당하고 있거든요. 넌 의지가 없어. 자기주도 학습 넌 안 돼. 너는 학원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매도당하고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 절대 자책하지 마라. 알았어? 나도 서울대 왔어.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알아? 어? 서울대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나를 한계짓지 않았다는 거. 내가 고2 후반 때 깨달았다고 했지. 1년 진짜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어. 나 떨어질 수 있어. 6개월만 늦게 깨달았으면. 떨어졌어도 나는 웃으면 서울대 안 가고 평생 자존감 가지고 살았을 거야. 왠지 알아? 내가 몰라서일 뿐이지 선천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등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니네도 그걸 알아야 돼. 알았어? 알겠지? 그냥 몰라서일 뿐이야. 절대로 어떤 어른이 니네한테 뭐라고 해도 그런 말 듣지 마. 알았어?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어른들이 자꾸 우리 애들 보고 선천적으로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밖에서 있잖아요. 칼을 들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칼을 꼽습니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안 될 거야. 성적 좀 올려. 학원 가면 막 클래스 나누죠. 이러면서 온갖 차별의 상처를 봐요. 이것만 상상하세요. 그 애기 같은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온 겁니다, 집에. 근데 거기서 어머님이 장대를 들고 한 번 더 찌르시면 안 되죠.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피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엄마는 믿어. 알겠죠? 꼭 그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황한 얘기도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잘할 거야. 알았지? 내 아이 어디서 키울까? 이 질문에 사실 교육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학군이나 학원가가 그래서 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때론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들. 학군을 찾아 이사를 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긴 터널. 이제 아이들의 공부 공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도쿄. 요즘 일본 부모들 사이 화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사토 료코 씨인데요. 4人ともね、東京大学の、医学部です。子供にね、受験も済んだ時に聞いた時にどうだったって言ったら、やはりリビング学習が一番その役に立ったって、レイアウトじゃないと僕たちは勉強しなか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 아이 넷을 전부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 의대에 보냈다는 놀라운 엄마. 특히 사토 료코 씨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아이들의 공부 공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子供はとにかく個室でいたらちゃんと勉強するかと思ってるけどそれはダメで勉強自体非常に孤独なのでね自分の子供の周りを孤独にするのはダメなんですよ。環境で子供は勉強するのでこの外がみんな兄弟がいて親がいてってなんかこう雰囲気がこう環境がなんか温かい雰囲気があった方が勉強しやすいですよね。 공부방을 없애고 거실에서 공부를 하라는 새로운 주장. 그럼 다른 도쿄대생들은 혹시 어디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基本的にリビングとか
まあ、家族がいるので自分の部屋だったりするとちょっと怠け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リビングの方が人の目があるのでいいかな。無音よりもちょっと音があった方が自分にとっては勉強しやすかったので、まあ、リビングで勉強しました。基本的に多分親が常に近くにいるのでサボらなくはないのかな。そんなにでもなんか自分の部屋でいたら多分全然勉強しなかったんだろうなと思って。ちょっと静かすぎても辛い時があるのでそういう時にはね한 설문조사 결과 도쿄대생의 74%가 초등학교 때 거실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만나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거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실이라는 공간의 어떤 점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준 걸까요? 家の中ではリビングルームって結構広々と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広々としていろんなその物事があるんで、事象があるんですね。親がいたりとか、兄弟がいたりとか。でもそういう中で、ある種のこの雑然とした中で集中をする方が実ははかどるっていうこと、経験ありますよね。大人でも例えば、残業だとかいろんな仕事をカフェでや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に似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정말 그런 걸까요? 일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14살 리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リビングで勉強する子は多かったです。親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取れたりだとか、分かんないところは親に聞けたりできるからリビングで勉強してました。 일본에서는 우리의 대학 입시만큼 중요한 것이 사립중학교 입시랍니다. 명문중학교 입학은 곧 명문대 입학을 보장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는데요. 리나는 그 명문중학교 합격 비결로 바로 거실 공부를 꼽았습니다. どれぐらい？どれぐらいで終わるの？あとわかんない。30分ぐらい？中間いつからだっけ？来週の水曜。来週の水曜日か。だからもう少しで一緒。ああ、そっか。実際やっぱりこうやってなんかこう食事の準備をしながらも話しかけられるし、まあ、一応見れるっていうのもあるのですごく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まあでも家族が一緒になれる空間。 아이가 공부를 하다. お母さん次英語やる。OK。英語どれぐらいあるの？お母さん問題出して。 도움이 필요할 땐 엄마에게 바로 SOS. ノートでいいよ。ノート。じゃあ彼らの。じゃああなたの自転車です。 이런 게 거실 공부의 장점이라는데요. どういう質問すればいいのかなこれ。だからあの所有格だとかみたいな。私の所有格だとか。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 문화가 생긴 걸까요? それでまあ非常に受験で成功を収めた、まあ、賢い子と、言われる子たちというのは実は自分のお部屋では勉強をしていなかった。で、日本では家を買うときにまず結構子供に南側のいい部屋を与える傾向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が全然使われていないと。 최근 부쩍 이 거실 공간에 관심이 커지며 거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가족이 늘고 있답니다. 人間と環境っていうのは非常にインタラクティブだと。で環境が人間に与える影響っていうのはとても大きいんですよね。個室じゃなくて家族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やり取りしながら実は子どもたちは学習をしている。 それを支援できるまさにアフォードできるのが大きなリビングダイニングの空間な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한 가정집을 방문한 사토 료코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 리빙 학習し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 이 집 역시 사토 료코 씨의 책을 보고 거실을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毎回毎月講座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ね。まずやっぱりずっと一緒に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それとその延長線上で、子供が勉強してる間、私も一緒に勉強したりとか本読んだりとか。 이제 사토류코 씨의 공간 활용 노하우가 전해질 시간. 거실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봅니다. 手元がやっぱりね明るくないとなんかやる気なくすんですよね子供って。だからもう明かりってすごい大事だなと思って。わずか1個が消えただけでねドヨーンってなるんですね。そうで明かりだから私結局食卓で勉強させたんですけど結局リビングのレイアウトの中に子供たちに1個ずつあってで食卓に4つあってで向こうに寝てだから結局4の12個ぐらいありました。12個あったね人が多いからいいですけど蛍光灯のスタンドが。うち絵本はね全部ね2段までにしてたんですよ。ここだと絶対そう家の中ずっとぐるーっとね2段のねあれにくるんでしてずっとこれにしてたんですね。 사토류코 씨가 이렇게 공부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子供にとって勉強っていうのはねやっぱり大変なのでちっちゃい子供だったらねより一層勉強は常にこう手が届くところに物がノートとかあったりとかした方がやりやすいのでもともとは私は勉強部屋があったんですよ。ということは一人ではなかなか子供は勉強しないんだなっていう実体験があったのとそして勉強ってなかなか大変なので勉強に対するハードルを下げる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なと思った時にやっぱりリビングでみんな暮らすでしょ。それとその勉強を一緒にしたら勉強に対するハードルが低くなって勉強が日常の中に組み込まれて楽しく勉強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ね。 공부에 대한 흥미 역시 어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空間とかすごく大事で環境って子供って勉強嫌いだからそうさあやらぞってやらない工夫が親の手腕ですかね。だから子供っていつの間にかって気がついたら鉛筆持ってたみたいな何気なくなんか勉強してたみたいな感じがなんですよね。本当になんか普通に勉強を日常に持ってく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ですかね。 자연스럽게 공부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공간. 그곳이 바로 거실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공부방 고민이 크다는 첫 번째 가족입니다. 저는 을로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함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을로초등학교 다니는 함천 2학년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정신없던 다둥이 유아 시절을 지나 어느새 하나 둘 본격 학령기에 접어든 새 아이. 저희 배고파? 보살핌에 집중했던 부모의 역할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공부 챙기기죠. 지훈아 그거 할 거. 다 했어? 돌아서면 금방, 다시 돌아오면 끼니 챙기랴. 야, 준영이 먹을래 이거? 먹을래? 각각 다른 아이들 스케줄 챙기랴. 응? 다 먹었어? 하루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 육아휴직 중이라서. 제가 원래 일을 했는데 와이프가 집에 있었고 저희는 애가 셋이니까 맞벌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을 나가고 제가 육아휴직을 쓴 거죠. 문 쾅 닫고 각자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아직은 옹기종기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나이. 내 있어 못해. 삼남배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는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안방은 잠만 자고 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실에서 생활하니까 모든 걸 하는 거죠. 모든 걸 하는 공간. 거실 중심 생활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건 올해 초. 첫째 준혁이가 고학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준혁이에게 방 하나를 독점 배정하고 좋은 책상도 마련해줬습니다. 너 몰라서 이렇게 소 풀어줘야 돼? 아니 푼 거요. 다 틀린 것 같은데? 푼 거요. 아직 어린 동생들과 준혁이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거의 공부는 방에서 하고
방에서 하고 그 노는 거는 동생들이랑 여기 놀 때도 있고 밖에 놀 때도 있고. 아직 초등 고학년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동생들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방 배정은 나이 순대로 둘째 채원이에게도 임시 방편 자기 공간을 마련해 주기는 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갖고 싶다고 선택하게 했는데 저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화장대였는데 엄마 화장대를 다 치우고 본인이 썼어요. 의자도 주문해주고 다 썼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막 하더니만 최근에는 혼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싫다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오빠 방이 부러워서 자기 공간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느낌은 이게 아닌 듯. 왠지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된 채원이의 아지트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보통? 왜 보통이요? 일반 책상보다는 살짝 안 좋으니까. 여기는 원래 화장대였고 오빠 방은 진짜 책상이니까 좀 다르고. 채원이도 그럼 진짜 책상에 갖고 싶어? 어디다 놓고 싶어, 책상? 거실. 거실에다 놓고 싶어? 왜? 거실에 편해. 결국 두 자매가 자연스레 또 모이는 곳은 거실. 책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엎드려서 공부할지언정 거실이 마음 편하답니다. 언제쯤 자기 방 차례가 올까? 막내는 서운합니다. 아니 저는 그 방이 없어가지고 거실에서 소파에서 조금 슬퍼요. 자기 방에서 공부할 수 있고 거실은 좀. 성별도 성격도 제각각인 남매들. 각자 방 하나씩 배분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방 4개인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방 4개인 40평짜리 아파트가 많지 않고 또 비싸잖아요. 막내도 내년에 학교 가니까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니까 거실을 해도 이렇게 딱 꾸며놓으면은 저도 딱히 그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 개수가 부족할 경우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뜻 거실 공부를 실천하지 못하는 고민 많은 부모들을 위해 거실 공부의 데모, 그녀가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日本から来ました佐藤涼子です。 공부 공간의 실전 멘토 사토 료코 씨. 자녀 4명 모두 도쿄대 의학부 합격이라는 엄청난 자녀 교육 성과로 일본 학부모 사이에서 엄마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공부 비법의 핵심은 바로 거실 공부. 最初から勉強部屋一切なしで大学入試までリビング学習になりました。私は8割だと思います。 공부에 기본 속성이 있다는데요. 子供はね、親の目の届くところで勉強する。これがやはりね、一番のやっぱ基本だと思います。子供って基本的にはね、勉強が嫌いなんですよ。だからね、結構厄介な生き物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子供たちをちゃんと勉強させて、大学に合格させ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大変なんですね。 이곳이 4명의 의대생을 키워낸 바로 그 거실입니다. これ我が家のね部屋なんですけどね、もともとこれリビングだったんですよ。で、親のね居心地のいい、大人の居心地のいいリビングでソファーがあってテレビがあってちょっとこうおしゃれな食器棚とかあったりとかしてたんですね。でもね、子供が生まれたら横でテレビがなんか音がしてるのに勉強するっていうのはしないですよね。それはテレビをね2階に上げたんですね。でね、ソファーが居心地のいいソファーがあったんですけど、ソファーはね捨てました。で捨てて、でここをリビングだったのをリビングで勉強するんではなくリビングを勉強部屋に変えたんです。これはなんかね、どう見てもねリビングの跡形もなくリビングじゃなくなってますけど、ちょっと手前がねキッチンなんですよね。私は常に料理をしながらリビングを見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それと全員一斉にしますから、子供4人のうち1人がね勉強したくないとかって言える雰囲気じゃないんですよ。だからね、子供って家の中の環境で育ちますから、我が家はこれでずっと寝る時以外は全部ここでみんなで暮らし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자녀 공부를 신경 쓰는 부모의 열정은 만국 공통. 사토 씨는 우리나라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거실 공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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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です。日本から来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먼저 사토 씨는 거실에 놓인 책장과 소파 등 현재의 가구 배치 상태를 둘러봅니다. ここに大きなテレビがあったんですか? 네. いつ取って動かしたんですか? 올해 초에 뺀 것 같아요. 올해 있으니까 자꾸 틀게 돼가지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안방으로 옮겨놓으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そうですね。時々これはあれ机として使うんですか? 勉強の. 예, 있어요. 둘째가 가끔 서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밥상 펴놓고. 基本的には一人ずつ机があった方がいいんですよね。他のお部屋見て考えましょうか. 준혁이의 공부 공간도 세심하게 둘러봅니다. 첫째가 안녕하세요. 얘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요.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아직 방이 없어서. 사토 씨는 과감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私は机は出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ここに机があるともう絶対ここに戻ってきますからリビング学習はできないですよね、多分。 이미 꾸며둔 공부방에 연연하지 말고 첫째의 공부 공간도 과감하게 거실로 옮기라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3つですかね。ここに3つ。 소파 자리에 3명의 책상을 각각 놓아주라는 제안. でその3つ机を並べてその間に本棚をちょっとちっちゃいの置いてそれぞれのノートとか教科書とかを置くっていうだからみんなあっち向きで勉強する. 그러면 책상의 사이즈나 되게 넓은 것도 있고 되게 요새 컴팩트하게 나온 좁은 것도 있는데 어떤 책상을 써야 되는지. 私は長男さんが使ってる机の大きさでいいと思います。あれに本棚が上についてた方が便利かな、やっぱり。 Very expensive. 비싸. やっぱりね. 정리하면 소파는 창가로 옮기고 커다란 테이블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마다 각자의 공부 책상을 벽을 보고 배치해 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 장소는 거실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みんなでリラックスした部屋から隣の勉強しなくちゃいけない部屋に行くっていう動線がちょっとでも長いと勉強しないんですよ。でなかなかね取り掛からないのが子どもの性格なんですね。でこの場合ねリビング学習にするとなんかいろいろ遊んだりするでしょ。遊ぶけどすぐそばに机がありますからなんかこうすぐ遊んでもすぐ机に行ってノートとか鉛筆とか触れるので勉強しようかな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頑張って勉強するぞと思って勉強部屋に行って勉強するんではなく日常生活の中に勉強があるっていうそれは机とかが近くにあるからです.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실 공부를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또 망설이게 됩니다. 10년째 거실 공부를 한다는 또 다른 가정의 주인공은 설마 대입 수험생? 커다란 책상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편의 책장이고 여기는 수의 사진에서 수의 책장입니다. 여기는 아내와 저의 책장이고 그래서 자기 책장에 자기가 읽을 책이나 아니면 문제지나 자습서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고3까지 계속된 거실 공부. 그런데 이 집 거실엔 책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란히 놓인 컴퓨터 2대. DRX가 이기네. 용 뺏겠다. 축구 뺏었다. 아빠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스타 엄청 못하지. 아빠 랭크를 못해서. 분명 거실에서 공부한다는 집인데 독서실보다는 게임방이 먼저 연상되네요. 갑자기 컴퓨터를 사서 좀 고급 게임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알았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대신 마루에 둬서
마루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방에서 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컴퓨터 할 때는 약간 눈치 같은 거 주시지 않고 너네가 놀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너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네요. 이겼어? 숙제야지 숙제. 숙제를 내가 왜 해? 컴퓨터 꺼버리고. 정해진 게임 시간이 끝났나 본데? 잠깐만요. 근데 방금 이 상황 뭐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 꺼버리고. 컴퓨터 전원 오프와 동시에 곧바로 책 펼치기? 이렇게 금방 집중이 된다고요? 놀 때는 그냥 확 몰입해서 놀고 공부도 확 몰입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죠. 아이들이 공부 모드로 바뀌자 각자 휴식을 취하던 부모도 어느새 거실의 책상과 식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엄마는 취미생활인 필사를 하고 아빠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렇긴 하지만 아들 옆에서 책을 같이 읽으면 제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덕분에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10대 중후반 아들이 둘이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거실에서 편안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획한 공부가 끝났으면 당당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커가면서 애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실을 바꿔줬어요. 그게 애들이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간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함께 부대끼며 지낸 시간은 사춘기를 지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답니다. 당연히 수와 현 다 사춘기를 조금씩 겪었죠. 저희 아들도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공부를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냥 뭘 하든지 기다려줬어요. 관계 형성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자녀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사춘기도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대 아들들은 자기 공간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도 혼자 지내서 혼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럴 땐 그냥 제 공부방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서로 생활을 한다는 게 서로한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고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자녀와 소통하며 함께 맞춰왔다는 지난 시간들. 그 증거 중 하나가 벽면 가득 붙어있는 계약서입니다. 7, 8년 전에 애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돼가면서 애들이 숙제를 하게 되거든요, 숙제. 그걸 가지고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가끔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잘하고 가라. 그렇지만 아들들은 뭐 잊어버리는 거죠. 사인을 하니까 이거를 그래도 지키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쓰면서 서로 신뢰가 쌓였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기말고사요? 저 기말고사는 2등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는 한 전체 6, 7등 정도 한 것 같았는데 형 성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형제 관계도 좋으니 참 부러운 모습인데 그 1등 공신이 거실 공부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몸으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어요. 애들의 생각도 듣고 어떤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마지막 단계가 공부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요, 그 같이 있는 시간만큼 이렇게 정이 쌓여요. 저는 거실이란 심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막 피들이 많이 순환하고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항상 거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많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끝날 때도 거실에서 끝나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심장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거실 공부 덕에 자녀 교육에 많은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거실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실 교육법으로 그냥 거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게 더 초점이 맞거든요. 애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이어도 저희랑 너무 친하게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실에 모이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남매 준혁이네. 두 동생의 책상을 새로 마련해서 책상 3개를 나란히 거실 벽 앞에 놨습니다. 책상만 놨을 뿐인데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아이들. 흐뭇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기는 좋아 보여요. 애들 셋이 이렇게. 좋네요. 책상 밖에 있으니까.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도 책 한 장 펼쳐볼 여유를 갖습니다. 거실 공부 실천 한 달 후.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준혁이는 변신 첫날처럼 삼남매가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아있네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왜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 똑같잖아. 맞지? 아, 뭐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귀에 걸면 귀가. 그러니까 내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방해가 더 안 돼요. 자기들도 공부를 하니까. 근데 여기 책상 없기 전에는 애들 자꾸 공부하면서 방을 더 많이 이렇게 들어놨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제 공부하는 시간도 공부하니까 방해가 더 안 돼요. 여기에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소파는 그 볼펜 아니면 연필로 하니까 볼펜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거실 공부에 대해 우려하는 점도 있었다는데요. 아무래도 거실에 책상을 놓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조금 위치 바꾸는 거를 반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놔보니까 오히려 들어왔을 때 더 안정감도 있고 또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서 뭐 큐브도 하고 책도 보고 또 매트도 있으니까 여기서 놀기도 하고 동선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같이 저랑 놀다가도 언니 오빠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도 책상 가서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책을 본다던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크게 반대 안 하면은 방은 꾸며주되 공부는 거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せっかく同じ家に住んでるのにバラバラの部屋にいるんじゃなくて同じところで苦楽を一緒にするという共にする苦しい時も楽しい時も結局子育てって子育ての基本は親子の信頼関係がなくてはダメなんですよ。信頼関係を作るためにはその場所がないとやっぱりダメなのでそれはやっぱりバラバラに住んでたんじゃダメなんでリビングの中で常に一緒にいるっていうことが信頼関係を作ることだ。